네,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4년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연구 발표의 주제는 생활 속 공부와 교화단 운영의 실제입니다. 정산 정법사님께서는 상시운영주의상 6조를 신년 법문으로 내려주시고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화단은 공부인이 상시운영주의사항을 운영한 것을 문답하여 상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부 조직입니다. 오늘 연구 발표를 통해서 교화단이 생활 속 공부를 촉진해서 전 교도와 전 인류 누구나 산부초 만드는 기능이 더욱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마음 모으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 기도가 있겠습니다. 전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운감지위, 법률 운감지위, 원기 104년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 발표에 참석한 공부인들은 법신불 사원천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셨나이다.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 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순간순간 이 미묘한 마음을 공부하며 3대력을 얻어 실생활에서 실천하기로 노력하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교화단은 저축조합, 방언공사, 백지혈인 등 교단의 모든 공부와 사업이 바탕이 되었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수많은 사람도 가히 지도할 수 있다고 하셨나이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스승님들께서 교화단으로 인류 훈련을 염원하셨던 간절함은 오늘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 발표에서 생활 속 공부와 교화단 운영의 실체라는 주제로 진행하나이다. 건산 한장민 교무님은 조직의 역사에 비춰본 교단 조직을 연구 발표하고, 진산 김보명 교무님과 정현호 교무님은 교화 현장에서 교화단의 훈련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실행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이 연구 발표회를 통하여 살아 숨쉬는 교화단, 재미있는 교화단, 공부하는 교화단, 함께하는 교화단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교화 부원장과 교화 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보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구소에서 교화연구소에서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발표를 들으면서 교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타오님께서 저 산을 옮기라면 옮길 수 있다. 불도자 동원해서 깎아서 옮기라면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저 사람 마음 나게 해서 이 법당에 앉아 계시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교화를 해보면서 저는 누구는 돈 벌기가 어렵다. 누구는 뭐 사람 관계가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교화인 것 같습니다. 자식도 한두 명 그 키우기가 엄마들이랑 머리가 뜨겁거든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교도님들을 상대하면서 그 속에서 대종사님의 법을 훈련시키고 그 특성에 맞게 그것도 이제 단장이나 중앙들을 교육시켜가면서 그분들이 또 대종사님의 또는 교무님의 대행자로서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원불교의 단조직을 보면 종법사님은 단회를 한 번 하시죠. 그리고 맨 밑에 교도님들은 한 번 하십니다. 그러나 수의단부터 그 위에 단장들까지 전부 다 두 번 단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지금 현재 두 번 단회를 출가다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교당에서도 항단이라고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일단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내주셨으니까 이것을 살려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살려갈 건가를 오늘 이제 세 분 발표를 통해서 한번 조직도 그리고 또 운영 사례도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화가 보면은 저는 낚시하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낚시로 해도 좀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낚시를 할 사람이 바다에다 낚시를 이렇게 탁 던지면 고기가 많은 데는 바로 이렇게 고기를 자기 목적대로 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는 데는 아무리 낚싯바늘 넣어놔도 고기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이 찌밥을 던집니다. 찌밥. 그래서 먼저 밥을 주는 거지요, 공짜로. 그러면 이제 고기가 몰려들죠. 그러고 나면 낚시를 이렇게 넣습니다. 찌밥을 주는 것을 이제 우리 교화 용어로 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간접교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기관 또는 출판기관 또는 각종 교육기관 또는 자선기관 여러 봉사단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화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것도 되지만 간접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직접 교화가 되려면 입교가 되고 법명을 받고 사종 의무를 이행하면서 비로소 직접 교화가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 교화의 국한과 어떤 규모보다는 간접 교화가 훨씬 더 큰 규모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시민사회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정치계에 나가서 우리 원불교 교무님이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간접교화와 직접교화의 연결성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도들은 이 하루 일과가 이 상시훈련법의 상시응용주의 사항입니다. 일주일 일과는 뭐냐면 교당량시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면 교당량시 주의사항과 교화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원불교 교화가 이렇게 시대적,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지금 생각보다는 이렇게 속도가 교화의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교화단이 좀 살아나야 한다. 즉 교당 뉘앙스가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교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랬어요. 설교 시간보다 단회가 더 재밌어야 한다. 설교보다 단회가 더 재밌어야 한다. 제가 그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교화당 뉘앙스 주의사항, 즉 교화단이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발표를 통해서 또 많은 문답도 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첫 발표는 건산 한창민 교무님께서 해 주십니다. 건산 한창민 교무님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화단 조직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조직의 역사에 비춰본 단조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처음에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좀 주제 강연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사회조사 방법론을 좀 도입을 해서 교화단의 현재 상태를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제 교화단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들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성이랄까 대안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1학기에 조금 심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그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좀 돼가지고 그냥 만사 다 그냥 브레이크다운 돼가지고, 이거 날짜는 촉박하게 다가오고 이거 또 구멍 낼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 전공인 조직론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단조직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좀 불성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단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교화 부원장님께서 아까 이 단조직을 대종사님께서 천명하신 그 어떤 우리 원불교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활성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또 이것을 좀 오픈해서 한번 단을 그런 신성성을 좀 어떤 종교적 신성성을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떼내고서 합리적으로 한번 그 단 조직을 좀 보면서 그런 좀 적나라하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단 조직을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그 종교적 신성성 가지고 접근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 맥락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갖다 하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좀 뭐랄까 불경스럽게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또 제가 아니고선 이런 좀 소리를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뭐 그 욕 먹죠.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할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 조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저는 이게 단 조직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조직인가라는 질문을 갖다 자꾸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 이 단이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조직 그리고 우리가 조직했을 때 우리 원불교 단조직을 이렇게 떼내 놓고서는 조직했을 때 조직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단조직이 우리가 일반 사회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그 목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 했을 때 이게 좀 깊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1세기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조직이 시작한 것은 한 2, 3천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냐? 공동체였다고 봅니다. 그냥 공동체, 지역 공동체 또는 혈연 공동체, 무슨 공동체로 이렇게 하다가 한 2천여 년 전부터 근데 정치 군사 조직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한 2,000년 정도 지속이 돼 왔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불과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갑자기 그 정치 군사 조직이 이제 스피로버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삶의 가장 그 핵심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경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경제 활동들은 공동체에서 일어났지 조직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마을에서 그냥 공동체에서 혈연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서 그냥 일어났지 조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경제 활동에 조직이 들어오면서 이 조직이 폭발을 해가지고 불과 100년 사이에 지금은 농촌까지도 조직으로 그래서 제가 시골에 다니면서 농업 회사란 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농업 회사에 이렇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동체마저도 이제는 조직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조직이 아주 폭증한 사회로 이미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직 사회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공동체는 의미가 없느냐? 이게 우리 고맙습니다. 이 공동체와 조직은 인간 삶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두 축이라고 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공동체로 인간들이 살아오다가 이제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점차 효율성을 지니기 시작을 하고 그 효율성이 처음에는 군사 정치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 효율성이 한 2,000년 이상 지속되다가 이제 경제 쪽으로 그 올라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이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하는 조직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이 조직은 두 가지가 중요한 인간 삶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 중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 중심입니다. 목표를 놓고서는 그 목표를 놓고 그 업무를 갖다 분할하고 그 업무를 갖다 수행을 해서 그것을 갖다 전부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목표를 갖다 달성하도록
각자 분업해가지고 이렇게 쭉 엮어져 나가는 것이 조직의 대체적인 원리라고 본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이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 조직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근데 조직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제껴지고 일이 최우선시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 문제를 갖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공동체예요. 그것이 그동안은 그냥 자생적 공동체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너무 붕괴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살려내야 될 공동체로 되어버렸어요. 절박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이제는 공동체를 갖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사회에서도 자연 공동체인데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마을도 있는데 막 아파트 이런 데서 무슨 마을이 있습니까? 막 지역이라고 같이 모여 산다고 해서, 그전엔 같이 모여 살면 그 자체가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같이 모여 살아도 이건 공동체가 아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무진장 일어나죠. 근데 막 만들어서 이제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죠. 뭐 취미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뭐 어떤 하여튼 여러 가지 끈을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를 갖다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거기 핵심은 인간입니다. 조직에서 배제된 인간을 끌어안아주고 살려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건 공동체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우리에게 정명인데, 이 사회는 조직적으로 자꾸 가고 있죠. 그냥 조직적으로 계속 줄다름하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절박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단이 조직이냐라는 질문을 갖다 하면서, 단이 조직보다는 단에게 공동체 성을 부여를 하면 이게 훌륭한 그 가치를 지닐 수도 있을 텐데, 단을 갖다 자꾸 조직적으로 해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단을 갖다 자꾸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고, 저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우리 뒤에서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단 조직을 단 조직이라고 하지 말고 단 어떤 공동체, 그렇게 명칭 부르기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유를 갖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말씀드린 얘기입니다만, 이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인간 소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거기는 인간적 요소가 가능하면 배제되고 오직 일 중심으로 부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심각한 인간 소외 현상에 직면하는데, 공동체는 전인격을 가지고 목표가 어떤 면에서 없습니다. 형식적 목표가 없는데 그냥 인간적 만남 그 자체, 너와 내가 만나는 거, 계급장 다 띄고 뭐 지위 다 띄고 어떤 목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전인격이 만나는 장,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공동체이고, 원불교 조직 내에서도 이게 교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거 담아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에게 이 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체성을 갖다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중요한 어떤 여기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기 뭐 그냥 조직에 관해서 조금 한번 더 저기 부연 설명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조직이 저기 그 군사 조직, 정치 조직만 있다가 이제 경제 가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그 부상을 하면서 그 경제 활동도 초반에는 그 공동체적 그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냥 전인격적으로 그냥 한 식구가 돼가지고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직의 폭발 현상을 가져온 것인데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포드가 이제 전면에 나오기 전에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를 갖다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기 차체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이제 저기 바퀴도 만들고 뭐 이거 이렇게 만드는데 10명이면 10명, 20명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엔진 저기 줌을 저기 만들고 한쪽에서 뭐 바퀴 저거 하고 또 이거 하다가 또 저기 가서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모든 사람들이 특화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 해서 내가 이 일하고 있으면 너 저기 가서 저 일해. 야 너 그 일 가만 잠깐 놔두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 빨리 와. 이거 같이 좀 해.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이 하나의 일을 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포드라고 하는 여기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일을 갖다 능률적으로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쪽으로 놓고선 또 저쪽으로 가다가 또 일을 하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니까 이게 깨지는 시간도 엄청나게 저갈 뿐만 아니라 이게 저기 뭐랄까 능률성도 없고 여러 가지 너무 저기 그래서 움직여 다니지 말고 너는 하나 일만 하고 너는 하나 일만 하고 너는 하나 일만 하고 너는 하나 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걸 갖다 전부 결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저항이 말도 못했죠.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루 종일 하나만 저기 하고 앉았으니까 인간적 모멸감까지 느끼죠. 내가 나는 자동차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동차를 작품으로 만들고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인데 자동차인데 내가 하는 일을 하루 종일 저기 뭐 깎고 저기 뭐 하고 하는 일만 하고 앉았으니 인간적 어떤 저기 소외감과 이 좌절감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항감이 보통 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돈을 갖다 무지막지하게 줘버렸죠. 그래가지고 근데 돈 때문에 근데 그래도 야 파격적으로 돈을 주니까 뭐 인간적 소외 노동을 하더라도 뭐 좋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죠. 능률성이 폭발을 하죠. 다른 회사 저기 차 한 대만 만들 때 여기는 10대 20대 만들죠. 인건 저기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인건비가 이제 막 떨어지니까 차 값을 갖다 사정없이 이제 후려쳐서 저기 팔죠. 결국 포드가 그냥 자동차 회사 갖다 다 이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때 미국에서 2,000개의 자동차 회사가 대략 있었는데 포드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2,000개 회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개 회사들이 포드하고 싸워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뭉친 것이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입니다. 그래서 포드 그리고 나머지 포드하고 싸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머지 GM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하나 삼아나가지고 살아남았는데 빅3가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 당연히 저기 GM도 포드의 그 저기 능률적인 조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모든 회사에 여기 넘어가게 되고, 이게 처음에는 생산 라인에서 분업이었는데 이게 생산 라인에서 분업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서 분업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기 조직 내에 모든 업무들이 그 전에 뭐 사장이 재무도 봤다, 마케팅 저기 막 자동차도 팔러 다녔다가 뭐 저기 뭐 조달도 하러 다녔다, 막 인사 문제도 저기 했다, 막 그때 했는데 너는 저기 재무만 담당해. 너는 저기 차 팔기만 해. 너는 저기 뭐 원자재 조달만 해. 해가지고 전체 업무가, 생산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가 이렇게 분업이 되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능률성이 뭐 상상도 못하게 증가를 하죠. 이것이 이제 저기 또한 저기 그 뭐야 경제 조직에서만 이용되느냐? 아니요. 이게 이제 군대까지도 그런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이게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관료제적 조직 원리에 기반한 이러한 생산 및 전투 이 조직화가 이게 경쟁 다른 저기 조직 방식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이런 관료 조직과 같은 이런 조직을 채택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이제 없습니다. 다 채택을 갖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저는 참 소태는 대형사님께서 원기 2년에 단조직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저기 원기 9년인가 이쪽으로 저기 오셨었는데 불법 연구에 창립 총회를 하고 부서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셨죠? 근데 나는 저기 뭐 다른 부분도 대형사님의 그 저기 그 선견지명이라 이런 것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 부서제를 갖다 채택한 것이 이게 혁명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의 98 내지 90%가 농촌에 있었고요. 농민들이었습니다. 공동체만 있었어요. 여기서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서 농업 활동을 하시고 계셨고 당신 활동이. 그런데 어떻게 현대에 가장 앞서간다고 보는 관료 조직을 어디서 보셨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그걸 채택을 하셔가지고 이원 10부제를 갖다 만들어서 그 뒤로 원불교 폭발적인, 지금 뭐 어렵다 하지만서도 그 어쨌든 원불교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는데 이러한 저기 현대적 조직을 제도화 했던 것이, 그것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막 앞뒤를 갖다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근데 좀 이것들도 아까 얘기한 얘기들이고요. 조직은 저기 그 초점을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는 통제 중심으로 조직을 저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 해서 이렇게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또 이제 상위 여기 묶음 또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음 만들고 하는 그런 통제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통제가 저기 가장 저기 그 통제의 원초적인 통제는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 행동을 갖다 관찰해가지고
이 저기 허튼 짓 안 하도록 그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그래서 한눈에 봐서 이렇게 딱 장악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일 것 같아요? 예? 5명이요. 예. 5명 조금 넘어도 조금 될 것 같아요. 저기 그 분대가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그게 통제 요소를 갖다 적용해가지고 한눈에 딱 장악을 해가지고 저기 허튼 짓 안 하고 똑같이 너 이거 해 해서 엄한 짓 하지 못하고 내 감시하에서 내 명령하에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순식간에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단조직은 바로 딱 그렇게 그 스팬 오브 컨트롤 그런 측면에서 딱 적정 규모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조직들은 이렇게 보면 통제에다 초점을 맞췄고 통제의 최하 단위를 한 10명 정도 뭐 내외 이렇게 다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10명을 묶어가지고 또 이제 그 위에다 또 이제 상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법 사다리를 타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면서 이제 조직들이 좀 더 많은 인원들을 갖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통제하게 이르는데 어쨌든 조직의 저기 그 뭐야 초점은 처음에 통제였다가 지금은 이제 점차로 이제 성과 쪽으로 목표 성과 쪽으로 나아가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성과를 위해서 통제를 갖다 계속 유지를 갖다 해오다가 근래 와서는 그냥 통제 자체를 갖다 이제 놓고 통제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회사 안 나와도 좋아. 너 집에서든 어디서든 네 자유대로 돌아다녀도 상관없어.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만 가져오면 돼. 그래가지고 조직에서 뭐 저기 통제 요소를 갖다 가능하면 이제 저기 좀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규율도 놓고 무슨 저기 그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것도 놓고 성과만 가져와라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성들 보이죠. 그래서 근래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이제 회사는 사라져 버리는지도 모른다. 회사 인간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까지도 하죠.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저기 상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갖다 해나가는 그러한 조직 인간은 사라져 버리고 느슨하게 여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분업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성과만 각자의 성과만 이렇게 달성해주면 이걸 엮으면은 어떠한 그래서 굉장히 느슨한 좀 플렉서블한 조직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를 갖다 과거에는 통제 중심으로 갔지만 오늘날에서는 이제 자율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는 모양새들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할 때 좀 참고해야 될 요소라고 보고요. 또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생산성과 관련해서 이제 초점의 어떤 변천을 본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능률성에다 초점을 맞추다가 포드 같은 거 대표적인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직 능률성에 이제 초점을 맞췄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인데 뭐냐 너무 이제 저기 비인간화되다시피 하고 뭐 하니까 근데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요소들을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만족도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좀 만족을 해야지 생산성도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가닥을 갖다 많이 잡죠. 그러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환경 쪽에다 초점을 갖다 많이 저기 둡니다. 능률성과 만족도는 조직 내적 원리라고요. 저기 말하자면 저기 그 원불교 예를 든다면은 저기 능률성은 교화라고 한다면은 저기 만족도는 교무들의 어떤 저기 인생 만족도. 근데 구성원 내에서는 이걸 자꾸 저기 얘기를 해요. 근데 환경에서는 교도들은
예를 들면 저기 여성 교육자들 뭐 결혼 문제 요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교도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에 당신들 문제고 내가 원불교를 갖다 원불교 다니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원불교 온다. 그래서 환경의 요구는 이 능률성이나 만족도와 같은 내적 욕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요구들을 갖다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안정하고 하면 할수록 저런 외부 요구가 안의 요구를 갖다 압도를 하기 시작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저게 더 강합니다. 저거에 맞춰주느냐 하면은 그 조직은 성장을 하고 살아남고 저걸 환경의 요구에 못 맞춰주면 내적으로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내부 구성이 아무리 똘똘 뭉쳐가지고 막 우리 세상 정말 좋은 세상에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선택을 안 해버려요. 배제를 너희들끼리 놀아 해버립니다. 이게 근데 생산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든다 하면 기술적인 거 하나 예를 든다 한다면 한때 성냥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성냥이 필수품이었죠. 성냥 막 개발하고 한데 지금 성냥 그 내부 효율성 때문에 성냥이 사라졌습니까? 성냥을 갖다 만드는 공정이 잘못됐고 능률성이 없고 그 안에 직원들이 뭐 잘못됐고 해가지고 성냥이 사라졌습니까? 환경이 더 이상 성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냥은 사라져버리듯 그런 겁니다. 제가 얘가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날이 가면 갈수록 환경의 요구가 내부의 어떤 능률성과 효율성을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도들의 요구가 또는 일반 사회의 요구가 우리 구성원들의 요구를 갖다 압도하는 그래서 조직은 거기에 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권력 구조에서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구조도 변화합니다. 맨 처음에 생산 그 기업 조직들 같은 경우는 생산부에다 초점을 맞추다가 근데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핵심적인 아젠다로 등장하니까 인사부, 총무부 같은 데서 패권을 장악을 하다가 근데 뭐 하여튼 그 사이에 단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다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느냐 못 만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물건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회사 절단나기도 하니까 오늘날에서는 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핵심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뭐라 하면은 마케팅부에서 고객이 지금 이것을 원합니다. 생산부는 여기에 맞춰야 돼야 되고 인사 배치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 여기다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고 개발은 여기다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얘기는 조직은 환경에 따라서 이게 분화되고 하는 생명체이지 한 번 만들어낸 이 골격 구조를 갖다 영구히 막 끌고 가겠다. 이것은 신성성이 부여된 것이니까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대형사님께서 그 이원 10부제를 갖다 이게 도입한 것은 이게 근데 조직론에서 이것을 제도화라고 부릅니다.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라고 부르는데 어디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활동을 탁 하면은 옆에서 탁 그거 보면은 순식간에 모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방이 쫙 확산됐을 때, 그거에 이제 그 현상을 갖다 제도화라고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부서제, 관료제가 제도화됐죠 지금. 근데 지금 관료제화의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생겨나고 지금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생하게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데, 근데
조직 뭐 형태를 본다든지 조직 작동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형식화된 이렇게 이게 구조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처럼 그렇게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갖다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은 이렇게 블록으로 움직입니다. 저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같이 올라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 그 수준에 그냥 같이 그 수준 거기서 튀고 나가지는 게 쉽지를 않아요. 저기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대로.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의 소통을 하면서 내 생존이 내 조직의 생존이 거기에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주변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쇠퇴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불교가 몸담고 있는 그래서 원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한국 사회의 환경에 같이 부침을 하고 한국 사회가 성장할 때는 같이 성장을 하고 정체하면 같이 정체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런 블록을 갖다 우리가 블록화를 갖다 연상한다면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아까 한 얘기고 이것도 한 얘기고 조직 유형들도 제가 그냥 한 두어 가지 관료 조직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그냥 도표로 그려봤는데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여기에서는 일 중심 또는 생산품 중심 두 가지 예만 들었는데 또 지역 중심 또 들어가고 이게 매트릭스 포맷으로 막 연결돼 가지고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환경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 환경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이 변모하면서 적응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교정 조직들은 그렇게 변모를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사회의 그것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분명히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조직은 부합을 갖다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가능하면 근데 그 원초적인 원래의 그 상태를 갖다 그 원리를 갖다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갖다 계속 쏟아붓는데도 왠지 이게 노력에 비해서 크게 활성화될 법도 한데 그게 퍽퍽하게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앞에 부분을 다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좀 그런데 좀 간단하게 우리 원불교 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에 그 단을 갖다 조직하시고 교화의 어떤 조직 원리로서 그리고 훈련의 어떤 조직으로서 이 단의 어떤 능률성, 교육성을 갖다 천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고 보아지는데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의미를 또 이 시방, 팔방 시방을 응하는 어떤 그런 정신성을 갖다 여기다 부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사유가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갖다 지금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사 조직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확산돼 나가서 전 인류를 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활동들을 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확산이 참 안 돼 나갑니다. 참 안 돼 나갑니다. 그 요런 유사한 그러한 조직 방식들을 채택한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알제리의 그 혁명운동 독립운동에서도 이 단조직 비슷한 형태를 취했더라고요. 지하에서 이제 막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러시아 혁명 때도 이런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명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동학인데 저포 뭐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제리나 러시아 같은 이런 혁명 조직들이 혁명에 성공했을 때 그 지하에서 활동했던 그 조직을 그대로 유지했느냐? 아니에요. 바로 관료 조직과 같은 이러한 현대 조직들을 채택을 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업무 효율성에 이게 인포멀 조직으로는 거대한 현대 사회를 갖다 조직화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공식 조직으로 이제 등장하면은 바로 이제 그걸 갖다 포기를 하는 모습들을 갖다 역사적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표를 교화와 훈련에다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정산정사님 때에 이르러서는 2단 치교를 또 강조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직능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수의단의 구성원들에게 직능을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것을 이제 교단 통치의 핵심으로 삼고 공부와 사업 촉진을 대산종사께서도 2단 책을 이제 강조를 하시고 좌산종사님께서도 이제 좌산종사님, 경산종사님께서도 교화단 굉장히 이제 여기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갖다 해오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네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조직 원리와 또는 원불교 단의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불교 단이 나아갈 방향 어찌해야 될까라는 것으로 좀 매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성성을 좀 과도하게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기에 의견을 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방을 상응하는 그 조직 시방이 왜 시방입니까? 천방만방 아니 됩니까? 이게 동서남북이 이게 동이고 이게 이게 북입니까? 이렇게 돌면은 여기가 이게 일리 돌아오는데 위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 땅입니까? 이 땅 밑으로 가면 여기 어디입니까? 또 하늘이 나오는데요. 이 우주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갑니까? 왜 우리가 그냥 이 관념을 그냥 앵무새 저거 하듯이 딱 틀 잡으면 시방하면 시방 그냥 우주는 시방 왜 이렇게 고정 틀로만 딱 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대종사님께서 단에서 이렇게 이원 10부제로 딱 그냥 가시는데 대종사님께서 오늘날 오신다 한다면 단조직을 갖다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을. 그래서 단을 아까 얘기한 공동체성을 갖다 부여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단을 갖다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것인데 조직 하다 보니까 이게 교정 조직을 갖다 대체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이게 근데 현재 교정 조직은 대체를 못 하니까 근데 예비교육자들 거기에는 자꾸 막 그걸 저기 막 끌어넣고 그래서 한번 저기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어장쩡해요. 그러니까 신성성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에 있어서 그 교화 훈련과 같은 위에서 부여한 그러한 저기 목표로 이 단조직을 자꾸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어떤 면에서 안 된다고 봅니다. 교무는 교무, 교도는 교도 각자의 니드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들을 갖다 이렇게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10명이 적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따라서 어떤 것에 따라서는 1000명, 10,000명도 같이 하나의 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아이고 제가 시간 조절 참 잘못해가지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조직의 역사를 통해서 원불교 교화단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조직은 대체로 통제와 성과, 능률성, 만족도,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원불교 교화단은 교화와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함식합력 그리고 단결로 뭉쳐서 온 인류를 교화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대표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표 질의는 남중교당 손인도 교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중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손인도교입니다. 자료를 이제 PPT로 받아보고 질문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 강의하고 조금 포커스가 좀 다른 부분도 있긴 있지만 뭐 내용상으로는 이제 질문을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이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이제 2가지를 준비했고요. 하나가 이제 들으면서 하나 더 생각나서 3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이 커지고 안정화되면서는 조직이 커지고 안정화되면서 발생하는 제도화는 수직 체계의 조직 구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 구성원의 이념이 뭉쳐진 공동체 개념은 수평 체계의 조직 구조를 또한 가지고 있어서 양쪽이 서로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교단은 교정원의 행정체계, 그러니까 행정체계, 즉 말해서 교구제라든지 지구제를 먼저 그려놓고 교화단의 이단치교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직의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만일 교단의 행정 조직 체계를 교단 조직의 부수 조직으로 설정하고 교화단을 교단 조직의 주조직으로 정립한 후 교화 부분의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을 교화단의 시각으로 재편을 먼저 하면서 한다면 신앙 공동체의 공동 미션을 실현하면서도 전자에서 얘기했던 그 제도화의 그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화단 구성원 편성 시 현재 전무 출신 순환 인사 시스템과 구성원의 상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조직 구성의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화단까지 연결이 됩니다. 조직의 관료화와 수직화를 넘어설 수 있는 인사 시스템과 구성원의 상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혹시 의견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지에는 없는데 교화단 구조를 갖다가 2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28수, 그러니까 라인 스태프가 길어지는 경제학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라인 스태프가 계속 길어나서 나도 28수까지 가면 28 라인과 28
그 스태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세계 조직 구조는 이 라인 스태프 구조를 갖다 줄이는 체계로 모든 것이 회귀해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직 체계가 그동안에 탄탄했던 그 조직 체계가 셀 조직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되도록이면 팀별 조직 체계로 가져가서 이 모든 라인을 줄이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그 교화단의 구조를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정말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교무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생각하고 있는 구조를 바라보면은 28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와 얘기했던 같이 합리성이냐 신성성이냐의 문제에서 이것은 28 라인이 발생하는 순간 신성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합리성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도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그 이렇게 이게 참 무작위 우리 부서제 관료제와 교정 조직과 같은 관료제와 단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강박관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교정 조직은 그냥 부서제 그 조직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 그대로 가는 것이 옳고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뭐 이게 이걸 갖다 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은 당분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대로 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키고 환경 요구에 맞게 이렇게 변화해 나가면 되지. 이것을 갖다 우리 고유한 조직은 단 조직이니까 이 단으로 이걸 갖다 엎어치기를 갖다 한다. 그것은 환경과의 소통 문제에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효율성을 갖다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직 원리상에 있어서도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은 유치를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인간성, 인간 소외 현상을 갖다 이렇게 받쳐주고 또 원불교가 아까 교화 본장님께서도 언급했으신데 공부와 같은 이런 것들은 저기서는 담아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부서 같은 그런 것들은 근데 어떻게 단을 갖다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부하는 단, 뭐 취미로 활동하는 단, 뭐 하는 단, 그냥 각자의 니드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확산돼 나가고 자리 잡아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보완하는 조직으로 이게 단을 갖다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시간을 갖다 하여튼 너무 많이 잡아버려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받도록 하고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발표 조직에 대해서 교단과 연결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개교 표어를 딱 제정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단위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은 회상이 최초의 진리로부터 말하자면 인증을 얻어내는 기도를 단회를 통해서 딱 시방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교화단이 대종사님 당시 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라는 그 인격에 감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교화를 했지
교화단을 통해서 교단 조직이 움직여가고 교화가 이 교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 때만 그러냐면 정산종사 때도 마찬가지고 대산종사 때까지 그랬어요. 이게 저는 이것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최초로 이 교화단에서 교화를 하고 훈련 조직으로 하고 정산종사께서는 이단 치교의 통치 수단으로 말씀하시고 대산종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이단치교의 이 부분인데요. 교화단이 이제 아까 이야기 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아까 이 공동체도 와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개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청부답 같은 경우도 거의 이 말하자면 개별화돼요. 사람들이 자꾸. 야 그런 때 이 교화단이라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너무나 한번 그 부분하고요. 교화단으로 교화를 하면서 교단의 통치 수단으로 이걸 도입할 수 있는 혹시 방향이요? 그 방향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제기하신 문제는 이 애초에 대종사님께서 저기 교화를 시작하셨을 초기 단계는 조직이 없었죠. 그러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오직 공부하는 사람들을 갖다 그룹핑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단을 갖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 자체의 원리가 생겨나요. 조직을 경영하는 것 자체가 중심 업무가 돼버리고 그 조직이 업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 사명이 이 조직 내에서 담아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원불교에서 저기 교화와 저기 훈련 또 공부가 원불교의 그 저기 사명인데 이 저기 그 교정 조직은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만들어졌는데 조직을 만들면 조직 자체의 저기 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요게 실종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저기 조직들이 겪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명이 어디를 사라졌느냐? 기독교도 저기 그 기독교 조직이 원래 저기 목표는 사라져 버리고 그 자체의 그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로 그냥 다 매몰돼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은 개인한테 담겨져 있고 소수 사람들한테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리마인드 시키지만 이 조직은 자체 내 그 경영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 단을 교당 내왕실 주의사항과 같은 그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자 이제부터는 단을 갖다 전부 이거로 하자. 교당 내왕실 주의사항으로 전부 해서 우리 공부하는 저걸 하자. 그건 망하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조직하는 자발적인 리드로서 이렇게 해주고 또 단 때에 따라서 단을 갖다 그냥 우리 출가 교육자 저기서도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무슨 사진 동호회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그룹 했었잖아요. 그 니드들을 갖다 살려서 이것을 갖다 그걸 확장하는 쪽으로 하면서 또 공부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밑에서 부흥시키도록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 형식적으로 모든 게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부여해가지고는 그것은 살아남기 쉽지 않다. 이제 그것보다도요. 아까 9년에 지금 그 창립처럼 행정 도입했잖아요. 네.
근데 행정은 조직화되면서 강화되고 교단이 그 부분은 체계가 완전히 그쪽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교화 조직은 통치 조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오히려 퇴보를 하고 거의 마냥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기능을 얘기죠. 발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게 지금 예를 들면은 저기 그 감단을 갖다 저기 감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저기 곤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뭐 손단이 어떤 업무를 하고 이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저기 안 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교화부 저기 총무부 국제부 저기 복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체 내 소통뿐만 아니라 외부 소통도 되고 업무의 명확성도 바로 담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단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미국의 백지상체로도 그렇고 교화단을 중심으로서 조직을 짜가보자. 이제 이 생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교화단으로 조직을 짜가는데 그러면 교화단 속에 이 행정이란 말한 기능 자체를 어떻게 그 속으로 통치 수단으로 저는 맞이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그건 당분간 어렵다고 봐주고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 아까 제 질문 첫 번째가 좀 이렇게 포커스가 달라서 그런데 네. 지금 방금 대답하신 거는 이제 조직 이원론이냐 이론론 얘기예요. 할 때 그 교화단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줄을 갖다 교화단으로 두고 교정원의 지금 말해서 뭐냐면 교정원의 행정에 교화단이 가는 게 아니라 교화단을 갖다 중심으로 놓고 교정원이 교화단을 갖다 정상화시키는데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조직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느냐. 잘못하면 행정조직이 돌아가고 있고 교화단이 부수적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지금 이제 답은 그 이론론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왜 이론론, 이원론을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이건 이론론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론은 그 구성원들의 상당한 수준이 올라가야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의 혹시 중간 과도기로서 그러니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동감을 안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업무는 현재의 부서제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미션을 거기다 교화단에다 둬야 되지 단에다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네,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